먼저 자습서부터 보겠습니다. 자습서 33쪽에 7번. 자습서 33쪽에 7번. 이거 학교에서 설명을 할까? 이거 문제 한번 볼까? 자, 문학의 기능이 이제 인식적 기능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것을 확장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기능, 윤리적 기능은 바람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제 미적 기능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이런 거였죠. 그럴 때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이야? 2번? 2번을 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작품이 왜 낯설고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지금 문학의 기능과 관련하여 보인 반응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보면 사회 혼란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 알게 되었어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이제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거니까 인식적 기능하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이 답이니까 2번 건너뛰고 3번 볼게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소설을 통해 일제강점기 또 알 수 있었어지?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 4번.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도 치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비장미에다 밑줄 쳐주세요. 이게 이제 바로 미적 기능이 되겠지. 이제 미가 들어있으니까 아름다움이 되는 거고, 이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아미는 현실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야. 비장미는 무언가 슬픔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장미는 주인공이 실패했을 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실패와 관련하면 이제 비장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골개미라는 게 있어. 골개미. 골개미는 웃음을 주는 것. 하나는 숭고미가 나왔네요. 숭고미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 여기서 이제 비장미, 아름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미적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에게 진심이 담긴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 이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 기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 선택지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문학의 기능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40쪽에 9번입니다. 근데 풀지 말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맞아. 내가 대단원은 안 풀어도 된다 그랬는데? 중단원이라 그런 건가? 뭐야, 너 앞에 풀었네. 얘 소설을 안 풀었어요. 네. 몇 쪽이야? 몇 번? 9번. 네, 9번 봅니다. A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거래. 지금 A에서의 내용은 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아니네. 독리는 점점 쇠퇴해 간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땅을 빼앗기고 지금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거, 소작농에 대한 거. 네. 4번인가 그러면 답이? 그럼 이제 볼게요. 1번부터. 1번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작품은. 이 작품 뭘 드러내는 거냐면 달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관적 태도, 관조적 태도가 나타나는 게 드물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럴 때 이 1번은 달관적 태도. 그러니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화자에게 야, 여기 농촌에서 사는 거 힘들지 않냐? 우리 도시에서 살자. 이제 이런 식으로 꼬드겨.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거절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냥 야, 우리 동네 한번 놀러 와. 우리 동네도 좋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모습.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달관적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요 2번 작품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작품이라든지 혹은 즐거운 편지와 관련해서 많이 보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초혼이라는 작품인데 초혼이 뭐냐면 여러분들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시죠? 도깨비에서 그 이동욱인가? 이동욱이 저승사자로 나오잖아. 저승사자가 이름을 3번 부르면 어떻게 돼? 끌려가는 거지.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저승사자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족이 부르는 거거든. 이제 죽은 사람을 3번 불러. 이게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3번 불렀는데 거기서 일어났어. 그럼 그 사람 산 거잖아. 그래서 이 초혼은 그 사람을 3번 불렀을 때 이제 대답이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완전히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그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다루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는 많이 봤죠? 이거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광복 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무지하게 기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거친 표현으로 드러낸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4번을 보면 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굴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래. 그냥 동네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없어진 지 오래. 그러니까는 피폐해진 현실을 보여주는 거네.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 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이때 털보는 이런 일제의 스타를 피해서 얘도 이제 간도로 간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수탈과 관련된 작품.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을 봅니다. 평가 문제집 15쪽에 12번. 이제 사랑이라는 작품에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볼게요. 1번입니다. 1년에서 사랑의 대상이 지금 똑같지? 지금 여기에서 사랑의 대상은 너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1년에서의 사랑의 속성이 2년에서는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속성을 너로 인해서 배웠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내가 깨달은 사랑하고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다시, 지금 자기가 깨달은 사랑의 모습하고 너의 모습이 다른 거지 지금 사랑을 부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그래서 2번 틀렸고, 4번입니다. 1년에서 말하는 사랑의 경험이 2년에서 구체화된다. 아니죠. 지금 1년에서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이었지만 2년에서는 그와 다르게 너의 모습이 변해.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고. 5번 1년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믿음이 2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모두 깨달았지만 그런 사랑을 나에게 알려준 너라는 대상이 지금 내가 깨달은 사랑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 지금 이제 3번 선택지를 볼게요. 1년에서 보인 사랑의 양상이 2년에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다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을 때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건 변함이 없지만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해준 대상의 모습이 지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양상이 달라진다 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장 적절한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구분을 해주세요. 얘가 깨달은 사랑의 속성과 그럼 얘를 깨닫게 해준 사랑의 주체 혹은 대상의 모습이 다르다. 그거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 넘어가도 되죠? 22쪽에 20번 문제입니다. 22쪽에 20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적절하지
아는 것들에 대한 나름의 근거가 있으면 되거든. 일단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매우 놀랐다, 충격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왜 매우 놀랐거나 충격이 크다라고 볼 수 있냐면 전에는 나름대로의 고왔던 모습이야.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 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 되게 추한 모습이 됐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아, 되게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 그만큼의 고생이 있었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나머지 선택지를 좀 볼게요. 일단 지금 기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볼게. 기억 다음 볼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을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만. 같이 술 마셨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서로의 처지가 어때? 힘들어. 그래서 술 마시면서 뭐 했겠어? 서로의 처지가 지금 여기에서 여성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동일하죠. 무슨 말이냐면 일제에 의해 수탈하는 남성의 모습 혹은 여성의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야. 동일한 모습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처지가 같겠지. 그런 거를 우리는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동병상련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하는 거란 말이야. 동병상련에는 위로의 의미가 담겨 있어. 동병상련이 무슨 뜻이냐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민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공감과 동정이 같이, 그러니 위로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4번 상대방을 위로해 줄 여유가 없어서 틀렸겠고,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지금 3번을 보는데 고생스러운 삶에 감정이 메말랐다. 그러면 지금 얘의 모습이 어때야 돼? 지금 고향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모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 메말랐다고 하면 감정을 드러내는 제스처, 행위가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부모님 얘기할 때 어땠어? 눈물이 보였고, 고향 얘기할 때도 한탄하고 있으니 감정이 메말랐다고 보기는 어렵지. 됐죠? 그 다음 23쪽에 1번을 보겠습니다. 23쪽에 이거 말한 거였어요. 네. 3번. 3번이에요. 23쪽에 3번. 음산하고, 이거 이제 봐봐.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과 발상 및 표현 면에서 유사한 거래. 요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이 전체를 드러낸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소설에서만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 지금 한 인물이 대표한다. 한 인물이 어떤 집단과 부류를 대표한다고 하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어떤 인물이야? 그리고 우리 소설 그 문학 개념 할 때도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그렇지. 전형적 인물은 이거는 대표한다는 거야. 대표성을 띠는 건데 지금 이거를 표현 방법으로 보면 요거와 관련된 표현 방법이 이제 뭐가 되느냐? 비유법 중에 대유법이 있어. 이 대유법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 혹은 어떤 한 특징을 통해서 그 대상을 드러내는 방식. 대상 혹은 전체. 이게 이제 대유법이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대유법. 그러니까 전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다음 주에는 다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1번을 봅니다. 지금 그녀의 눈물이 한국의 눈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녀의 모습이 여기서도 한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얘기인 거지.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전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데 지금 나머지 것들을 볼게요. 2번 선택지입니다. 봐봐. 애국지사는 조선의 빛이래. 이거는 상징이지. 무슨 상징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희망이라는 거잖아. 조선을 대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국지사는 희망이라는 거야. 희망. 그러니까 이제 2번은
상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3번 선택지, 우리나라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을, 그러니까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인물이라는 거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인간성 상실은 급격한 산업화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거는 그냥 비유적 표현인 거네요. 어두운 단면, 인간성 상실은 어두운 단면이다 해서 뭐 은유법 정도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비극으로 몰아넣는다. 네,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표성을 띌 수 있는 표현을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94쪽을 봅시다. 94쪽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94쪽입니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 문학의 내용과 형식. 내용은 쉽게 주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은 이거는 좀 잘 읽어보는데, 형식을 보면 거기 형식 옆에 이 주제의식들을 표현한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언어 양식인 거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종의 틀이야. 그러니까 시를 쓸 때 틀이 있고 소설을 쓸 때 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주제는 시로 쓰는 것이 더 잘 드러낼 수 있겠다. 이 주제는 소설로 쓰는 것이 더 잘 드러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소설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내용이 형식에 영향을 미치고 형식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 네 번째 줄 보면 거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생명체처럼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 생명체처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는 것을 그 밑에 줄. 거기 유기적이라는 말이 있죠? 유기적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방금 우리가 밑줄 친 게 바로 유기적이라는 뜻이야. 생명체처럼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다는 것. 다음입니다. 밑에 이제 문학의 다양한 맥락을 보는데 이게 우리가 1학년 때 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작품이 있고 이 작품을 쓴 작가,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 그리고 이 작품의 시대적 상황 관련된 사회. 그래서 1학년 때 작가 중심으로 보는 표현론, 그 다음에 독자 중심으로 보는 효용론, 그 다음에 사회가 반영이 됐다 반영론.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지금 2학년 때는 거기 볼게요. 첫 번째 줄 끝이야.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이라는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작가의 맥락. 그러면 작가의 경험이 작품에 반영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이야. 사회문화적 맥락은 그 당시의 사회 혹은 시대상이 반영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학사적 맥락은 뭐냐면 작품의 흐름이야. 무슨 말이냐면 뭐 현대소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어. 그런 거 안에서 이 작품이 가지는 가치, 이게 이제 문학사적인 겁니다.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 작품은 현대소설의 효시다. 아니면 이 작품은 다음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바로 문학사적 맥락, 흐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호 테스트적 맥락은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내용에 대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패러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디가 상호 테스트적 맥락이다. 그 다음에 뭐 춘향전을 모티프로 해서 시를 쓴 작품들이 많잖아. 이런 것들이 상호 테스트적 맥락이야. 내용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2학년 때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얘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1학년 때 많이 봤던 거니까. 당연히 저 내용은 2학년 때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문학사적 맥락이랑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 있다는 것. 됐어요. 넘어갑니다. 96쪽을 볼게요.
96쪽은 문학과 인접 분야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문학이란 결국에 예술의 한 갈래였죠. 예술의 갈래인데 이제 보통 예술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제 예술인 거야. 그럴 때 문학은 그것을 뭐로 표현한 거라? 언어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학도 예술이기 때문에 문학과 인접 분야에 뭐가 있냐면 민수야, 다른 예술 갈래들이 있겠죠. 다른 예술 갈래들. 그래서 뭐 미술 작품을 보고 시를 쓴다든지 아니면 시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접 분야와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 문학사에 된다면 이제 역사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문학의 흐름도 살펴보는 거니까 인문 분야.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언어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철학 등의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작품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회 문화 현상,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학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97쪽을 보시면 문학과 예술 분야의 관계에서 원시종합예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거 설명할 때? 따로 그건 얘기는 안 해주신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98쪽입니다. 98쪽에 사과를 먹으면, 다시 지금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문학하고 형식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 작품 연구를 보겠습니다. 작품 연구. 사과를 먹으면은, 사과를 먹는,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일상적 경험을 끊어주시고, 우주 질서로까지의 확장하여 성찰까지 밑줄 쳐주세요. 일상적 경험을 끊어서 우주 질서로까지 확장하여 성찰. 지금 일상적 경험을 이렇게 확장했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점층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런 일상적 경험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줄이에요. 작가의 세심한 관찰력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지금 그런 경험을 우주의 질서로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작가의 개성적인 인식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 다음 줄이야. 바로 생명순환의 원리를 깨달은 거지.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 그렇지, 민수야? 네. 팔꿈치를 떼주시고. 팔꿈치를, 네. 거기서 떼주시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그 줄 끝에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런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밑에 작품 개관을 봅니다. 주제를 보시면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순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 특징에서 일상적 경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작가의 개성적 인식,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대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점, 시험 및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이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99쪽을 볼까요? 옆에 99쪽을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지금 그렇게 세 줄은 들여쓰기를 했지. 요거를 말하는 거야. 다시 98쪽으로 돌아옵니다. 98쪽 세 번째 점이에요. 특징에서 시험 및 시행을 의례적으로 배치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이에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그러면은 구체적인 것은 이제 바로 사과가 되겠죠. 혹은 사과를 먹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추상적인 것, 바로 우주의 진리 혹은 자연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지.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확대되면서 점층적인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99쪽입니다. 여기에는 표현 방법이 그렇게 막 부각되는 게 없어. 그래서
가볍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닌 거니까. 사과를 먹으며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봅니다.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서 사과를 먹는 행위에 의미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소슬바람을 먹는다. 눈송이를 먹는다.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새소리를 먹는다. 잎새를 먹는다. 즉 사과라는 열매가 열리기까지의 관련됐던 대상들 혹은 그 주변의 요소들. 이거 자연물을 나열했지. 나열하면 묶어서 처리하기로 했잖아. 이거 묶으면 바로 뭐인 거야? 자연이죠. 그래서 지금 사과를 먹는 행위가 곧 그와 관련된 자연을 먹는 행위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사과 하나가 열릴 때 이런 수많은 자연물들이 관련을 맺는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고 난 다음이야. 그러면 사과가 열릴 때 이런 자연물만이 관련을 맺느냐?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먹는 사과는 이거는 농부의 손길을 받은 사과인 거잖아. 우리가 먹은 사과는. 그래서 그 다음은 바로 이 나무를, 이 사과나무를, 사과를 키우기 위해 이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 정성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그래서 최근에 사과 맛이 다 똑같죠. 옛날에는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과의 맛이 다양했어. 사과의 종류도 다양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다 사과의 맛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사과 주스로 먹는 그 사과 맛 있잖아. 다 그런 걸로 이제 통일이 된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종도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 어쨌든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라고 해서 지금 사과와 관련된 이제 사람들의 정성, 노력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한 거야? 먹는다가 아니라 실제로 사과를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뭐 한 거겠어? 생각해 보는 거지. 아, 사과를 먹으면서 이 사과가 열리기까지 그래. 이런 시간도 필요했었고 이런 자연물들도 관련을 맺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만 있었겠어? 아니지. 정성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계속 봅니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이번에는 이제 사과나무 자체에 대한 얘기를, 사과나무 자체에 대한 것을 떠올려 보고 있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식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지금 결국에 이 사과의 자양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자양분은 흙에 있었던 거고, 그 흙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바로 지구의 중력에 의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중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 이 흙이 우주 공간에서 떠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흙 속에 있는 자양분은 이제 나무가 먹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지구로까지 인식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어디로? 중력이라고, 뭐 과학적인 것까지 접근을 했으니 이제 우주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지.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 그래,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한 거야? 아우르는 거네. 그래서 사과를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과를과 관련돼서 자연의 이치 혹은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주의 일부였던 거구나. 그러다가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그래, 그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흙에서 이 사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래, 지금 흙에서 멀리 도망쳤다는 얘기는 이게 나무에 열린 거니까 바로 지상에 있는 흙과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열린 것과의 거리를 드러내주는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사과가 떨어져서 썩었어. 그러면 이제 그 땅 속에서의 자양분이 될 수 있겠지.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는 화자가 사과를 먹고 있으니까 이 사과를 먹고 배설을 했어. 그 배설물들이 결국에는 자양분으로도 쓰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썩어서 자양분이 되든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이제 배설이 돼서 자양분이 되든 많은 흙으로 돌아가고 많은 사과를 먹는다. 그래서 지금 사과를 통해서 순환의 원리를 드러낸 거야. 그런데 지금 마지막 줄이야. 마지막 줄을 빼고 보면 정말 사과 자체에 대한 얘기인 거지.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이 사과가 이제 자연의 섭리처럼 이게 돌고 도는 것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달았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줄을 넣음으로써 어떻게 돼? 나도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도 이 사과처럼 우주를 이루는 하나의 일부가 되는 거고, 나도 그런 그 자연의 순환 원리 혹은 우주의 순환 원리에 해당한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 봐봐. 생명순환 원리에 대한 역설적 인식인데 사과가 나를 먹을 수 없잖아. 지금 내가 사과를 먹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사과가 나를 먹는 거다라는 인식인 거니까 역설적 인식인 거야. 거기에다가 화살표 표시를 보면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의 표현이래. 지금 거기 마지막 줄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마지막 줄을 빼면 그래 사과를 통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줄을 넣으면서 나도 그 안에 포함시킨 거지.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디를 보냐면 지금 뭐 다 설명을 했는데 백쪽에 오른쪽에 있는 괄호 2번을 볼게요. 백쪽에 오른쪽에 있는 괄호 2번입니다. 작가가 이 작품에 그 행을 들여쓴 까닭을 추측해보자. 그래서 거기 예시답안을 읽어볼게요. 시행을 의도적으로 들여써서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낯설게 보이게 함으로써 동그라미 1 시적 긴장감. 백쪽 오른쪽에 가로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줄입니다.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고 자연순환의 질서를 강조 밑줄 쳐주시고 동그라미 2. 이렇게 해서 낯설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런 두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그래서 주제의식을 자연스럽게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01쪽을 봅니다. 이제 101쪽에 적용사를 볼게요. 101쪽의 적용사.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봉산탈춤을 봅니다. 101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품 개관을 볼게요. 작품 개관.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점, 11살 된 어린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낡은 선풍기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선풍기 모양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열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와 유사한 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작품에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서 들여쓰기 한 것,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열하는 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점입니다. 선풍기의 지주 부분에 해당하는 시행을 한 글자씩 배치하여 지금 거기에 주목하게 하는 거지. 거기에 주목하게 하니까 낡았다고 구박받는 선풍기의 서러움을 집약은 모은다는 얘기죠. 집약은 지금까지 쭉 전개됐던 내용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본문을 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 집 선풍기는 11살, 나랑 동갑내기. 그래서 화자도 11살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럴 때 이때 화자는 시인일 수도 있고 시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땀 뻘뻘 일을 해도 아이고 고물, 아이고 저 늑다리 구박받네, 설고 서러워. 요거는 이제 바로 선풍기의 이제 내면을 드러낸 거라 볼 수 있겠고,
도리지라덜 선풍기, 그래. 지금 이렇게 구박받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의 행위를 한 거라 볼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그럼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하나는 이게 정말 낡았으니까 고장이 난 거야. 지금 도리도리 한다는 얘기는 좌우로 회전을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회전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이런 상황을 또 뭐 하는 거로 볼 수 있어? 수용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다양하게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35분까지 쉬겠습니다.